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의류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었고 슬하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아내와 갈라선 상태이고 아들 얼굴을 못 본 지도 꽤 되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하고 소중했던 저희 아들. 하지만 저와 아들 사이를 이렇게 영원히 멀어지게 만든 이는 바로 전 부인이었습니다. 전 부인과 갈라선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저는 지금도 전 부인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릴 정도입니다. 이 여자다 싶어서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까지 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지만 이제는 철천지 원수, 아니 증오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저와 상담을 했던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본인 변호사 생활 10년 차에 이런 역대급 상황은 처음 본다고요. 그만큼 평범하고 무탈하던 제 삶은 그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버릴 뻔했습니다. 저의 전 부인이었던 그 여자와의 첫 만남은 단골 카페에서였습니다. 저는 출근 전에 회사 앞에 있는 한 개인 카페에 주로 들러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셨어요. 그게 저의 출근 루틴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 카페에 들렀는데 원래 사장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여자분이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잘 거는 친화력 좋은 성격은 아닌데 원래 사장님 얼굴이 아니었기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한 잔 주세요. 여기 텀블러예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저기 근데 여기 사장님 바뀌신 건가요? 그 말에 그 여자는 웃더라고요. 아, 원래 계시던 사장님은 저희 이모신데요. 가족 여행 가셔서 제가 한동안 봐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이모한테 다 배워서 맛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여자는 몹시 밝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준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 이모가 만든 거랑 비슷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네, 또 오세요. 그 여자는 엄청 활짝 잘 웃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침 햇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에 저도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죠. 다음 날도 어김없이 그 카페에 갔고 맛있는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넘게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분을 만나러 카페에 가는 길이 설레기까지 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연애 안 한 지도 몇 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끌림이자 설렘이었죠. 그게 주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또 싫지는 않았습니다. 커피 사면서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자, 용기를 내보자 결심하며 기분 좋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니라 원래 사장님이 와 있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김이 팍 샜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행 가셨다더니. 어머, 안녕하세요. 저 이틀 전에 왔어요. 아, 네. 조카분은 오늘 안 오셨나 봐요. 나 여행 갔을 때만 봐주기로 한 거라서요. 왜요? 저희 조카한테 전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저는 뭔가 섭섭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바로 어제 왔을 때만 해도 이제 안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갑자기 안 왔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냥 손님 중 하나인 나한테 굳이 내일부턴 안 나온다 할 필요도 없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날 용기 내서 물어보려고 했던 말을 못하게 된 게 못내 섭섭하긴 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뒤 그 여자분이 또 가게에 있는 겁니다. 몇 주 만에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어디 가셨어요? 아, 오늘 하루만요. 조카 군대 가는데 그거 따라가신다고. 그렇구나.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무 말 못하면 이 여자분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불쑥 말을 했죠. 저기 갑작스럽게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저 앞에 의류 브랜드 회사 다니거든요. 여기 명함.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명함을 받더라고요. 제 딴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그런 것이었죠. 실례가 안 되신다면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제 물음에 그 여자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아,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실은 제가 계속 그쪽에게 마음이 가서 남자친구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나오시길래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혹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진땀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편하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이런 일이 별로 없어 봐서. 저 남자친구 없어요. 아, 정말요? 저기 그러면 제가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 여자는 흔쾌히 제 폰에 연락처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 명함도 폰에 있는 지갑 안에 잘 넣어두더라고요.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회사로 왔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건 우리가 운명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여자분에게 종종 연락을 했고 저희는 따로 밖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4살이 어린 26이었고 승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권은주였어요.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승무원 채용 일정이 뜨면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규 직장을 따로 잡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3년 넘게 준비하면서 면접도 많이 보러 다녔는데 매번 면접에서 탈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사마다 원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자기는 그 이미지에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라며 우울해했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은주씨. 은주씨 되게 승무원상이에요. 비행기 타면 보는 딱 승무원상. 정말요? 그런데 왜 자꾸 떨어질까요? 그 면접관들이 보는 눈이 없네요. 은주씨 성격도 싹싹하고 친절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더 속상해요. 집에서도 그만 준비하고 다른 일 알아보래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안 뽑아줄 거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은주씨가 미련이 남는다면 좀 더 준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꿈이었는데 아쉽잖아요. 제 진심 어린 위로에 그 여자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자친구는 마지막으로 해본다며 어느 국내 항공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2차 면접에서 탈락했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이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심하는 여자친구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 뭘 하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승무원은 포기하고 일반 회사로의 취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맘때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만난 지 8개월 정도 됐을 때였죠.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이 놀랍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반갑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였고 언젠가는 결혼을 할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생겼으니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기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름 졸업 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고 청약이니 적금이니 부지런히 붙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다니는 의류 브랜드 회사도 대기업이다 보니 받는 월급도 적지 않은 편이었고요. 여유가 넘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 프로포즈에 초반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회사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이 되니 당황스럽다면서요. 하지만 얼마 뒤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며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빠른 준비 끝에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청약이 되었던 아파트에 입주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더더욱 잘 됐죠. 저희는 결혼 후 그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얼마 후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것만큼 고마운 게 없더군요. 저희 아이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이 무럭무럭 잘 커주었습니다. 아내도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듯 했어요. 저한테도 잘했지만 아내는 특히 좋은 엄마였습니다. 간식 하나까지 다 만들어 먹일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유아식을 시작할 때도 아기 김치부터 돈가스까지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먹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아내는 아이의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이 돌도 되기 전에 몇백만 원짜리 동화 전집을 계약해서 벽면을 다 책으로 채울 정도였죠. 아이에게 TV는 거의 보여주지 않고 늘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듣든 안 듣든 늘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선생님이 와서 교구 등으로 학습과 놀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신청했고 미술 놀이 수업도 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데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내는 남들도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며 나만 유난히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체험시켜줘야 나중에 지가 뭘 하고 싶은지도 빨리 알게 되고 또 학습 능력도 더 좋아지는 거 몰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육아 교육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그런 교육 관련된 것만 주로 보았습니다. 아이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했죠. 아내가 좀 유난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도 또 그만큼 본인이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도 찾으니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라니? 갑자기 어디로? 여기 이 동네 어때? 거기가 동네 분위기도 좋고 잘 나가는 학원들도 다 밀집되어 있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초등학교가 명문이래. 딱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네. 여보, 우리 서원이 3살이야. 근데 무슨 벌써 초등학교 얘기야. 아, 참.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금방이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 괜히 학군지 따지는 줄 알아? 그럼 지금 집은 팔자고? 팔고 이쪽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자. 여긴 좀 비싸서 지금 우리 집 팔아도 이 동네로 가려면 평수는 훨씬 줄여야 될걸? 줄이면 되지. 새 식구 사는데 큰 데가 필요한가? 우리 서원이 위해서라도 이사 가자. 동네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동네 솔직히 수준 낮고 분위기도 별로야. 저녁에 다녀보면 불량 학생들도 많고 괜히 이런 데 있다가 나중에 서원이도 물들면 어떡해. 아내는 적극적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고 있던 아파트도 괜찮았는데 아내는 좀 더 교육열이 있는 동네로 자꾸 이사를 가자는 겁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뜻이 너무 강경했어요. 이미 그쪽 동네 아파트 매물까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아내의 설득에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살고 있는 아파트는 34평인데 아내가 받은 동네는 집값이 좀 비싼 동네라서 집을 팔아도 거기서는 28평대 정도로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해서 결국 살던 집을 내놓고 그쪽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회사 출퇴근 시간도 또 길어지게 되었지만 아내를 위해 또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썩 내키지 않아도 아내의 말대로 이사를 간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아내의 말처럼 동네 분위기도 훨씬 나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살던 동네는 앞에 술집 상가도 제법 있어서 밤에 시끄러운 편이었는데 옮긴 동네는 주변에 학교와 학원가가 주로 많은 데다 공원이나 산책길도 잘 되어 있었죠. 아이랑 다니기에도 좋고 아내의 말처럼 나중에 학교 보낼 때를 생각해도 훨씬 괜찮은 듯 했습니다. 살다 보니 만족스러워서 아내 말대로 옮기길 잘했구나 싶었던 거죠. 이사를 가면서 아이의 어린이집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원래도 받은 어린이집이 있다며 진작에 대기 신청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아이 어린이집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서원이 어린이집 친구 엄마 사귀었어. 아, 그래? 응. 우리 아파트 사는 엄마인데 서원이랑 같은 반이야. 맨날 같이 등원시키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해졌어. 나보다 2살 언니더라고. 잘 됐네. 동네 친구 사귀면 오며 가며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 되겠다. 나도 그러려고. 그렇게 아내는 새로 사귄 애엄마와 친하게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등원시켜놓고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아이 옷을 쇼핑하러 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자주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캠핑 갈까? 캠핑? 우리 캠핑 도구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우리 가족만 가자는 게 아니고 소정 언니네랑. 소정 언니는 아내가 친해졌다는 애엄마의 이름입니다. 그 집이랑 같이? 그 집은 캠핑을 자주 가서 캠핑 도구 다 있대. 우리는 그냥 몸만 와도 된다네. 재밌겠지? 우리 서원이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럼 그 집 남편도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집 남편은 몇 살인데? 안 물어봐서 모르겠네. 한번 물어볼까? 아니야, 됐어. 가서 물어보지 뭐. 그럼 자기도 좋다는 거지? 재밌겠네. 캠핑 도구는 그 집에서 다 준비하는 거면 우리는 고기나 먹을 거 좀 챙겨가면 되겠다. 제가 흔쾌히 좋다고 하니 아내도 몹시 신나하더라고요. 아내는 밖에서 자는 거 벌레도 그렇고 고생스럽다고 캠핑은 싫다고 했는데 그때는 몹시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그 집 식구들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소정 언니라는 사람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저는 그 소정 언니 남편이라는 분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키가 크고 인물이 훤칠하더라고요. 본인 이름은 한재석이라고 했고 저보다 2살이 어렸습니다. 소정 씨와 재석 씨는 동갑 커플이었죠. 재석 씨는 저한테 금방 형님이라고 하면서 넉살 좋게 굴더라고요. 성격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있는 내내 불편하니까요. 다행히 소정 씨도 그 남편인 재석 씨도 성격들이 다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집도 아들이었는데 저희 아이와는 어린이집에서도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캠핑을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텐트며 필요한 캠핑 도구들을 다 챙겨왔기에 저희는 고기와 야채, 간식거리 등을 챙겨갔는데요. 같이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하니 재밌더라고요. 저녁에는 아이들 재우고 부부끼리 술도 한잔했죠. 재석 씨가 따로 양주를 챙겨와서 하이볼도 만들어주고 안주도 뚝딱뚝딱 잘 만들더라고요.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고 가정적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죠. 재석 씨랑 소진 씨는 연애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1년도 안 만나고 결혼했어요. 아, 그리고 말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형님. 천천히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 이 사람하고 나도 8개월 정도 연애하고 우리 서운이 생기는 바람에 바로 결혼했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공통점이 많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두 분 사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형님하고 은주 씨도요. 특히 형님이 은주 씨한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야죠. 저번에 들어보니 이사도 은주 씨가 오자고 해서 저희 동네에 온 거라고. 예, 이 동네 분위기가 좋다고 옮기자고 해서 옮긴 거죠. 와, 아내 말 한마디에 이사까지 가시고 애처가시네. 그러게요. 당신도 좀 배워.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럼요. 재석 씨도 집에서 잘할 것 같은데. 밖에서만 이러지 집에서는 별로 가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술도 한 잔씩 했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성격도 좋고 말도 잘 통하는 이웃들을 만났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캠핑을 시작으로 가족끼리 만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쩔 때는 서로의 집에 가서 아이들 재워놓고 술을 한 잔씩 할 때도 있고 날 잡아서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있었죠. 캠핑도 자주 가고요. 저도 잘 통하는 동생이 하나 생긴 것 같아 좋았고 형님 동생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좋아 보이던 관계였지만 그 부부와 저희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을 맞이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바닷가 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큰 독채 펜션을 하나 빌렸고 주말 동안 그곳에 가서 놀기로 한 것이었죠. 낮에는 아이들 모래놀이도 하고 같이 장도 봐서 저녁에 밥도 해먹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어김없이 아이들을 재워두고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였죠. 아내들도 제법 마시고 저와 재석이도 많이 마셨는데요. 그날따라 몸이 피곤해서인지 유난히 빨리 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간데. 오늘따라 좀 빨리 취하네.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멀리까지 운전하고 오셔서 그런가 봐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좀 주무세요. 아니야, 더 마실 수 있어. 여행지 와서 일찍 자면 아깝잖아. 그렇게 저는 재석이와 좀 더 술잔을 기울이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방 안이었죠. 저는 원래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꿈도 거의 안 꾸고 한 번 자면 거의 기절하듯이 자는 편이었거든요. 더욱이 술을 먹고 잠이 들면 자는 도중에 일어난 적은 살면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잠에서 깬 거예요. 갈증이 너무 나서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상한 낌새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몸을 일으키고 보니 침대에는 저랑 서원이만 자고 있고 아내는 안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에라도 갔나 생각을 하며 물이라도 마시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 꺼진 거실은 컴컴했는데 화장실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밤에 어딜 나갔나 싶은 겁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아내가 갑자기 없어지니 저도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저는 겉옷을 대충 껴입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오밤중에 사라진 아내를 찾으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쪽에 세워진 재석이의 차 안에 재석이와 제 아내가 함께 있었거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진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목격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아니라 재석이의 아내인 소정 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제 아내가 맞더군요. 제 아내와 재석이가 차 안에서 뒹굴고 있는 걸 보는데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큰 충격에 온몸까지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그것들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려 했는데 다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을 안 했습니다. 잠시 후 그것들은 옷깃을 주섬주섬 여미더니 무슨 말을 주고받고는 서둘러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건만 순간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몸을 숨겼죠.
그것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차에서 내려서는 서둘러 펜션 입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숨어있던 곳 근처로요. 그리고 먼저 들어가. 나는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갈 거니까. 알았어. 너네 남편 깬 건 아니겠지? 절대 안 깨.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조심해. 너네 남편 눈치 못 채게. 너나 조심해. 얼른 들어가 봐. 그렇게 아내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재석이는 담배를 꺼내 들고 뒤뜰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망연자실한 기분으로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그것들을 요절이라도 내야 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온몸의 힘이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펜션에서 빠져나와 바다 쪽으로 터덜터덜 내려가게 되었어요.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의 모래사장에 가만 앉아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배신감과 분노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꿈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지니 펜션 안에서도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폰도 안 챙겨 들고 나갔으니까요. 한참이나 바다 앞에 있었던 제가 다시 펜션으로 들어오자 아내와 재석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소정씨까지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애들 자지? 그럼 이리로 와봐. 전부 다. 저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내와 재석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딜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소정씨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여자도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허심탄회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랑 재석이, 아니 한재석, 둘이 무슨 사이야? 그 말에 아내는 놀라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보, 그게 뭔 소리예요? 나 어제 당신이랑 한재석이랑 차에 같이 있는 거 다 봤어. 니들이 제정신이야? 애들까지 다 같이 온 여행에서 미친 거야? 니들 짐승이야?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냐고! 저는 애들 생각해서 큰 소리는 안 내려고 했으나 억장이 무너져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 말에 소정씨도 놀라고 입을 못 다물더니 한재석에게 묻더군요. 그게 무슨...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한재석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식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한테 형님 거려놓고 내 마누라랑 놀아나? 네가 사람 새끼야? 뭐라고? 그 순간 저희 아내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 사람이랑 나랑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했어. 둘 다 제정신이 아니었어. 뭐? 실수? 누가 그따위 실수를 해?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언니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에 소정씨도 까무러치더라고요. 덩달아 재석이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술을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둘 다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했고 그 바람에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일단 애들 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당장 짐 챙겨서 올라가자고 했죠. 아내는 올라오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조차도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아이도 엄마 왜 그러냐고 계속 물었죠.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계속 흐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안방에서 문을 잠그더니 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미친 듯이 늘어놓더라고요. 어제 당신이 먼저 잠이 들어서 재석 씨가 당신을 방에 옮겼다. 그리고 남은 셋이서 술을 더 마셨는데 소정 언니까지 잠이 들었다. 재석 씨랑 나도 그만 먹자고 하고 정리를 할 참이었는데 내가 너무 과음을 했던지 속이 안 좋았다. 토하려고 해도 토도 안 나오는데 속만 계속 부대꼈다.
그래서 재석 씨가 바람이라도 좀 쐬면 괜찮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밖에 잠깐 나왔다. 그러다가 둘 다 너무 술에 취한 상태다 보니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 나도 정신 차리고 나서 너무 충격받고 당신한테도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안다. 그런데 술 먹고 한 실수고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만취한 상태라고 해도 할 실수가 있고 안 할 실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아내와 한재석이 들어가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너무 만취가 돼서 한 실수라고 했지만 어제 제가 지켜보기로 아내와 한재석은 그렇게 만취한 상태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너네 남편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한재석의 말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얘기까진 일단 하지 않고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 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각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와 다른 남자의 외도를 제 눈앞에서 목격한 셈이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아내가 여전히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내내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소정 씨와 마주칠 수가 없으니 그랬겠죠. 저는 그맘때 소정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집은 어쩌고 있는지 궁금했죠. 안녕하세요. 저 서원이 아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정 씨도 목소리가 몹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그때 그 이후로 뭐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남편이 술 먹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비내요. 저도 처음엔 너무 괘씸해서 이혼할까 생각도 했는데 저희 아이도 너무 어리고 이혼은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그렇죠. 그 댁은 어쩌시기로 하셨어요? 저도 뭐 딱히 결정 내린 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긴 한데 술 먹고 한 실수라고 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모른 척 할까 싶기도 해요. 진짜 용서할 순 없겠지만 아이 생각하니 이혼도 쉽지 않고 또 남편도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계속 빌고 있기도 하고 소정 씨는 술 먹고 한 실수니까 한 번은 넘어가 줄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참 저희 민규 어린이집 옮기려고 해요. 그런 일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은주도 제가 참 좋아했던 동생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고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서원이 아버님도 그렇겠지만. 죄송합니다. 서원이 아버님이 뭘 죄송하세요. 똑같은 피해자신데. 모르겠네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릴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이걸 내가 묻고 지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일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지만 애 아빠가 저희 민규한테도 정말 잘하고 애 아빠로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애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쉽지도 않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러게요. 혹시 무슨 결정 내리시거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착잡한 전화를 끝냈습니다. 아내는 그 뒤로도 죄인처럼 살았고 저한테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술김에 저지른 하룻밤의 실수였다면 저도 힘들지만 한 번은 묻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몰래 아내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각방을 쓰게 되면서 아내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요. 저는 잠자는 아내의 머리맡에 있는 폰을 조심히 가져나왔죠.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겠지라는 믿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폰을 본 순간 그 믿음마저도 산산조각이 났죠. 카톡에는 아내와 한재석이 나눈 대화가 있었거든요.
한 번씩 대화방 자체를 삭제하는 건지 대화의 시작은 비교적 몇 달밖에 안 됐긴 했지만 그 둘 사이의 대화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며 대화를 나눴는데 말투만 봐도 안지 오래된 사이 같더라고요. 제 앞에선 친해진 동네 언니의 남편이라고 했지만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심장이 덜컹한 대화는 서원이 감기는 어때? 아직도 안 나? 별로 안 좋네. 기침도 심하고. 내일 병원 다시 데리고 가야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회사 뺄 수 있어? 반차 쓰면 돼.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고맙긴. 그런 거라도 내가 해야지.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아들 감기 걸린 걸 걱정하면서 반차까지 쓰고 병원에 데려다 준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는 그 순간 설마라는 생각이 머리를 강타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들을 모조리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히 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함께 바로 친자 검사를 맡기게 되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쩌면 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친자 검사를 의뢰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이럴 리가 없다. 아내의 말대로 그냥 술 먹고 한 하룻밤의 실수일 뿐이다. 우리 서원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설마 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불일치. 저와 서원이는 친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절규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데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미친놈처럼 한재석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쳐들어갔고 한재석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죠. 한재석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형님 여긴 어떻게 오셨냐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면상을 그대로 후려갈겼어요. 주변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경찰 부르겠다며 저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한재석 면상을 틀어잡았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내 와이프랑 무슨 사이야?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제 말에 회사 사람들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죠. 한재석은 저한테 맞아서 입이 터진 와중에도 식겁하며 저를 데리고 제발 나가서 얘기하자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 남의 마누라랑 놀아난 주제에 형님 같은 소리가 잘도 나오느냐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가 안 풀리더군요. 한재석은 거의 울듯이 제발 나가서 얘기하자고 사정했고 저는 그 자식 멱살을 틀어쥐고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데리고 와서 따져 물었죠. 너 속이는 거 없이 다 솔직히 말해. 내 와이프랑 언제부터 하는 사이야? 아,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 직장이라고요. 미치겠네. 이 새끼가 미쳤나? 부끄러운 줄은 알아? 직장 사람들 보긴 부끄러운가 보지? 아, 형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건 맞는데요. 그래도 술 먹고 한 실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룻밤이 실수라고 하면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줄 아는지 저는 그 뻔뻔한 얼굴에 친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걸 보기 전까지 네 두 년놈들이 저지른지 그래. 술 먹고 실수한 거 한 번만 봐주자.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니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이게 뭐야. 네 눈으로 똑바로 봐. 그놈은 그걸 보더니 뜨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발뺌을 했죠.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뭐가 어째? 진짜 몰라?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식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다 뽑아버릴 생각으로요. 오냐? 그럼 직접 확인해보자. 야, 이거 안 나? 그렇게 그 자식과 저는 싸움이 일었고 저는 그 와중에도 그 자식 머리채를 끝까지 잡아뜯었습니다. 소란이 일자 회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싸움을 뜯어말렸죠.
저는 손에 움켜쥔 그 자식 머리카락을 들고 어디 두고 보자며 그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식 머리카락으로 바로 제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죠. 아내의 면상에도 친자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야, 권은주, 너 이거 설명해봐. 아내도 그 결과지를 보고는 경악을 하더라고요. 네가 제정신이야?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너 그 새끼랑 언제부터 알았어? 서원이 그 새끼 애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닌 것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그날 너랑 그 새끼랑 하는 말 다 들었어. 뭐? 남편 눈치 못 채게 하라고? 그리고 이 새끼가 뭔데 서원이 아픈 거 걱정하고 병원까지 데려다 준대. 너네 정말 뭐야? 나 지금 그 새끼 직장 가서 다 뒤집어 엎었고 그 새끼 머리카락 뜯어서 유전자 검사 맡겼어. 결과 이틀 뒤면 바로 나오니까 허튼 개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제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니 아내도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실은 그 남자 내 예전 남자친구야. 뭐야? 한재석은 아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내랑 결혼 전제로 꽤나 오래 만나다가 한재석이 지금의 이소정 씨한테 갈아타면서 헤어지자고 했다더군요. 아내는 한재석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니 이별을 못 받아들이고 힘들어했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 한재석도 이소정 씨랑 만나면서도 제 아내에게 계속 연락했고 결국 둘 사이에 애가 생긴 겁니다.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 아내는 한재석에게 그 사실을 전했는데 공교롭게 이소정 씨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이소정 씨와 결혼을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저한테는 제 애라고 하고 저와 결혼을 한 거였죠. 아내는 애초부터 한재석의 애인 걸 분명히 알고 저랑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던 내 아내가 그런 미친 짓을 벌일 수 있는 도라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애로 속이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면서도 이 미친 것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저에게 한재석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한 거였어요. 아마도 한재석이 친부이다 보니 자기 애와 자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한재석과 이소정 씨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저희 아이도 보내고 의도적으로 이소정 씨에게 접근해 가족끼리 친해지게 만든 겁니다.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면상 보기도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서원이도 같이요. 아이는 무슨 죄냐 싶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서원이 얼굴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아내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갔습니다. 처가에서도 처음엔 자초지종을 모르니 왜 우리 딸이랑 손자까지 내쫓느냐 따지시더라고요. 착잡한 기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원이 내 친자 아니다. 당신네 딸이 나를 완전히 속였다. 알아보니 혼인 취소의 사유도 된다는데 전부 소송 걸 거다 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둘 다 서원이가 왜 자네 아들이 아니냐고 꼴딱 넘어가시던데 문자로 친자 검사 결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한재석과 저희 아들의 검사지도 받게 되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둘은 친자 관계가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소정 씨는 제가 한재석 회사에서 생 난리를 친 것을 들었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재석이 다녔던 그 회사가 이소정 씨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였더라고요. 한재석은 이소정 씨 덕분에 그 회사에서 제법 높은 직책이었던 거고요. 얘기 들었어요. 남편의 회사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다고. 그때 그렇게 하셔서 회사에 소문 다 나고 남편도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저는 이혼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서원이 아버님이 화나신 건 알겠지만 왜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가신 건지 그냥 따로 얘기하시죠. 이소정 씨는 그날 일을 그냥 덮고 지나가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남편 회사 가서 뒤집어 엎었다고 하니 기분이 언짢았나 보더라고요. 조용히 쉬쉬하려고 했는데 회사의 소문이 다 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둘이 술김에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땐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지금 문자로 서류 하나 보낼게요. 직접 보세요.
그렇게 저는 저희 아들과 한재석과의 친자 검사 결과지를 전송했습니다. 그걸 봤는지 이소정 씨도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저희 서원이 이소정 씨 남편인 한재석이에요. 그 두 사람 술 먹고 그날 하룻밤 실수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제 아내는 그쪽 남편 애까지 낳아놓고 그걸 제 애라고 여지껏 속였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게 한 거고요. 이소정 씨도 그것들한테 완전 속은 겁니다. 제 말에 이소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보세요? 서원이가 저희 남편 애라고요? 예. 저는 혼인 취소 소송 걸 거고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제 친자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해 봐야겠죠. 제 말에 이소정 씨는 아악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까무러친 듯 싶었죠. 괜찮으세요? 죄송한데요. 저 전화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저도 그 심정을 알기에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저 같은 경우 아내가 의도적으로 남의 남자의 아이를 제 아이로 속인 거라서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결혼의 경우 사기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에 한재석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를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차오를 정도였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괴롭기만 했습니다. 몇 년을 제 아이로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실은 거짓과 기망의 대가라니. 아내가 말도 못하게 원망스럽고 아이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내는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는 내가 키울까라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와 한재석의 얼굴이 떠오를 텐데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소도 제기를 한 겁니다. 제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요. 그 모든 과정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소정 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소정 씨 역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아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해놓은 상태고요. 남편은 이소정 씨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바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나름 조카 사이라고 제법 높은 직책을 줬었다는데 쫓겨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겠죠. 아마 애초에 한재석은 이소정 씨네가 훨씬 집도 부유하고 잘 사니까 저희 아내를 버리고 이소정 씨에게 갈아탄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기를 배신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헤어진 뒤에도 못 잊고 계속 만나다가 기어코 아이까지 가진 아내가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남자를 만나려고 이사까지 오고 의도적으로 그 집과 친하게 지내기까지. 도대체 무슨 심정이었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아내를 이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소정 씨와 한재석이 살던 집도 이소정 씨 소유였기에 한재석을 바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소정 씨도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근황을 들었고 저도 제 소송에 관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무사히 혼인 취소를 받게 되었고 친생자 부존재 확인 판결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전부인과 한재석으로부터 위자료도 받게 되었죠. 결과는 분명 제가 승소한 것이지만 제 심정은 참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 친자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정 때문에 아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죠. 이소정 씨는 이혼 소송이어서 그랬는지 저보다 빨리 재판 결과가 났고 역시나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끝을 내었습니다. 아이는 이소정 씨가 키우기로 했다 하고요. 그렇게 한바탕의 소란 끝에 모든 것이 끝났고 저는 원래 살던 집을 다시 팔고 예전의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혼인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저는 이혼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결혼했었고 아이도 있었기에 혼인 취소라고 할지언정 이혼한 것 같은 씁쓸함이 컸었죠. 그나마 시간이 약이라고 모든 것을 애써 털어버리고 지워버리면서 살아갔는데 반년 정도 전쯤에 갑자기 이소정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애써 지워버리려고 한 저와 달리 이소정 씨는 그 둘의 근황을 계속 찾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소정 씨 말로는 이혼 후 그 두 인간이 결국 살림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서원이를 함께 키우기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서로의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절절해 죽을 땐 언제고 막상 둘이 같이 살고 반년도 안 돼서 그 관계는 쫑이 났다고 했습니다. 한재석도 이소정 씨네 회사에서 쫓겨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버는 월급도 반절로 줄어들고 형편은 몹시 안 좋다 보니 둘은 자주 싸웠나 보더라고요. 제 전부인도 그동안은 제가 생활비 턱턱 주고 나름 부족함 없게 살게끔 해주었는데 한재석은 들고 오는 돈도 적고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 다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재석 입장에서도 전부인인 이소정 씨네가 처가가 부자여서 덕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 개털인 여자랑 이제 살아야 되니 못 살겠다 싶었던 모양이었죠. 둘은 툭하면 싸우다가 결국 반년 살고 갈라섰고 결국 서원이는 부모님이 돌봐주고 전부인은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남편과 아내를 속이고 몰래 만날 땐 애틋하고 짜릿했겠죠. 하지만 대놓고 둘이서 살림을 살아보니 반년도 안 돼서 치고받고 싸우다 끝이 난 겁니다. 애초에 헤어졌으면 거기서 끝냈어야 될 인간들이 모두를 속이고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더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끝이 난 거였죠. 저는 앞으로 살면서 전부인이 괴롭고 불행하길 바랍니다. 한재석도 마찬가지로요. 아직도 서원이를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전부인과 한재석이 그 모든 죗값을 처절하게 느끼며 불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 한 여름밤의 꿈 같았던 지난 결혼 생활을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혼자서 꿋꿋이 살아갈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